수요량에 대해서 노동 수요량의 도출은 되게 심플하게 생산함수로부터 간단하게 도출된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가 밸류에이션을 하면, 즉 노동 한 단위를 추가했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상품량이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 프로젝트만큼을 더 생산하게 된 거니까 기업은 그만큼을 더 벌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노동을 고용할 때 들어간 추가로 고용하기 위한 비용은 결국 그 노동의 임금이니까 그 임금과 이 사람의 고용으로 얻게 된 베네핏과 코스트인 거죠. 베네핏은 추가로 더 생산하게 돼서 결국 그게 이제 돈으로 바뀔 테니까 그 물건량에다가 프라이스를 곱하면 되고, 그게 VMPL, 밸류 오브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였고, 그 다음에 레이버에 대한 코스트는 임금이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임금과 MPL이 같아지는 그 지점이 결국 최종 노동 고용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VMPL 곡선 그 자체가 상품의 가격에 대한 노동의 수요, 웨이지에 대한 노동의 수요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굳이 노동이 아니어도 똑같겠죠. 만약에 내가 기계 한 단위를 더 도입을 했을 때 추가로 생산하게 되는 물건의 양이 있으면 그건 VMPK, 그거의 밸류는 VMPK일 거고, 그놈의 이제 월 단위 지불하는 가격, 리스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임금이랑 똑같잖아요. 그 기계 때문에 들어가는 이제 정기적인 비용이니까. 기계 임금은 프로핏이죠. 그러니까 임대료율, 그러니까 빌리는 그 리스비 같은 거겠죠. 그 리스비는 VMPK와 같을 겁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를 한 단위 더 이제 내가 사용했을 때 추가로 더 생산할 수 있게 되는 비용이 있다면, 그 가치가 있다면, 그럼 VMP, 여기서는 토지를 K라고, 이거 틀렸지. 자본이 K고 토지가 T겠지. 예, 오타죠. 아무튼 그게 어떤 놈이라도 그 놈을 한 단위 더 고용했을 때 추가로 얻게 되는 베네핏과 그 놈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I번째 생산 요소의 수요는 그 I번째 생산 요소의 VMP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암묵적으로 이제 다 같은 노동 수요를 가진 것처럼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제 같은 동일한 부문에 대해서 기업들이 VMPL이 다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부문은 똑같고, 이거는 밀 생산 부분이고 이거는 옥수수 생산이네요. 그 다를 때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 틀렸어. 동일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문 간 최종 노동 수요량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 게 기업도 달라도 이야기는 똑같거든요.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이렇고 B라는 기업이 부문이 같은 안에서 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VMP가 있을 것이고 각각의 개별 수요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부문이 달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이 차트를 중심으로 설명하자면 부문이 달라. 이쪽은 뭐 밀산업이고 이쪽은 뭐 옥수수 산업이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한쪽이 VMP가 더 낮고 한쪽이 VMP가 더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쪽이 더 높은 쪽이 임금이 더 많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노동이 이쪽 부문에서 저쪽 부문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 고용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높았던 데는 낮아지겠죠. 낮았던 데는 노동이 희소해지니까 올라가요. 맞춰지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비슷하게 맞춰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이유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균형 상태가 된다면 모든 부분, 그리고 각 부문 안에 개별 기업들에서도 그 VMP가 동일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균형 VMP는 마지막으로 고용된 그놈의
그 비용이겠죠. 임금이면 임금, 뭐 임대료율이면 임대료율, 아니면 지대면 지대,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런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얘기는 한 가지 전제가 충족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성립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한계 생산성 체감 법칙. 요것이 성립해야만 지금 한 모든 얘기들이 말이 됩니다. 이게 성립하지 않게 되면 지금 한 얘기가 말이 안 돼요. 만약에 한계 생산성이 체증한다. 그러니까 많이 고용하면 많이 고용할수록 더 가파르게 생산성이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거기로 쏠립니다. 쏠리고 끝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일 없으니까. 있었다면 관찰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수요 얘기는 다 했고요. 공급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노동자 쪽 얘기예요. 노동자들이 노동 공급을 어떻게 의사결정하느냐. 사실 이것도 모형이 다양한데 그 중에 여가와 노동 간의 두 가지 재화, 선택 문제의 프레임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의 전제는 원하는 만큼 임금은 주어져 있고 그 임금에 일하려고 한다면 언제나 일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기업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 프라이스라면 얼마든지 공급은 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것과 같아요. 그럼 노동을 공급할 때 편익은 뭐냐? 돈을 많이 번다는 거죠. 그러면 노동을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나쁜 점은 뭘까? 놀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가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암묵적으로 노동과 여가의 상충관계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노동자의 최적 노동을 얼마나 많이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이 노동이라는 놈과 여가라는 놈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문제가 됩니다. 즉, 노동이라는 상품이 있고 여가라는 상품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상품이란 말이 좀 신경 쓰이면 노동이라는 유용한 것이 있고 여가라는 유용한 것이 있어. 이것을 이제 잘 선택하는 문제처럼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할 건데, 일단 워커홀릭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워커홀릭은 노는 것과 여가가 사실 혼재돼 버린 거죠. 내가 밀리터리 덕후인데 군사 잡지에서 일해. 그래서 맨날 철회하고 야근하고 있어.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 사람은 사실은 그 노동하는 것에서도 여가 취미생활 같은 뭔가 좋은 느낌, 유용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그 이중생활이에요. 돈 때문에 하는 거야, 노동은. 오로지 돈 때문에. 재미없어. 그러니까 공짜로 할래라고 미쳤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가는 또 이제 여가도 돈이 들면 또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쉬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돈 없이, 돈 안 들이고. 아이 좋다 이러고 그냥 가만히 돈 안 들이고 쉬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분석의 편의를 위해 규정을 하고,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그 돈을 많이 번 것 자체가 그냥 편익이라고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감안하지 않고, 그래서 요약하면 이거예요. 노동의 편익은 소득이 증대된다, 부유하게 된다는 거고, 여가의 편익은 그냥 즐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양쪽이 그냥 순편익만 있는 것처럼 보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이제 최종 노동 공급량을 생각하면 결국은 편익과 비용에 대한 한계 분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가 1시간이 가지는 한계적 유용성이 결국은 1시간 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임금. 그래서 임금은 임금률이 있기 때문에 심플하게 그냥 나오잖아요. 가치 단위로 나오니까 이제 여가 1시간의 한계 효용을 가지고 이제 그 양쪽을 가지고 결합 소비했을 때 어떤 효용을 가지냐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노동의 한계 효용은 이제 1시간 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임금이 있잖아요. 그 임금, 웨이지로 얻을 수 있는 물건의 한계 효용이다라고 이제 간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할 것은 노동 시간입니다. 따라서 양은 여기서 수량은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예요. 시간이에요. 단위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뭐 일 단위로 생각을 한다면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쉴 거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둘은 대체 효과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임금이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는 더 많은 재화를 구매할 수 있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시급이 1,000원이었는데 1,500원이 됐어. 그러면 노동을 더 하고 싶은 느낌이 있겠죠? 그런데 소득 효과적 측면에서는 이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더 적게 일해도 충분한 재화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잘 느껴지지 않으면 좀 액수를 세게 맞춰보세요. 근데 시급이 갑자기 1억이 됐어. 자, 그러면 야, 그 처리해야지 뭐 이럴 거냐는 거예요. 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왠지 그런 생각을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세게 벌고, 근데 그런 사람들 세게 벌고 놀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간단하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로또를 맞았다. 평생 놀고 먹고 써도 다 못 쓸 정도로 센 금액을 맞았다고 쳐봐요. 뭐 연금 로또야, 그것도. 그래서 뭐 매월 뭐 1,000만 원씩 줘. 자, 그럼 야, 신난다. 이제 노동 공급을 더 늘려볼까? 노동할 맛이 나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이제 편하게 여생을 보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노동 공급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노동에는 소득 효과가 열등제적 속성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이게 항상 아무튼 열등제적 속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노동은 재미없는 노동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가의 한계 편익은 임금이고, 임금을 증가하면 노동 한계 편익이 증가할 것이고 더 많은 노동을 제공하겠지만 그것은 대체 효과 때문이다. 소득 효과까지 감안하면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시간당 임금을 다양한 수준을 두고 이제 얘네들이 얼마나 노동을 할 거냐, 공급한 노동량을 봤더니 이것도 당연히 사람겠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지금 이걸 결정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만족감의 함수, 효용 함수잖아요. 이건 심리학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적게 먹고 적게 쓰자. 뭐 인생이 별거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1원이라도 더 벌어야지 아둥바둥한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임금에 대해서도 공급할 노동 시간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 있는 이런 일종의 이것도 윌링스 투 억셉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급 곡선을 만들게 되면 수평합을 해서 시장의 노동 공급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톰과 앨리스만 있는 2인 경제라고 했을 때 임금에 대해서 만약에 $200다라고 하면 앨리스는 이만큼을 공급할 거고 톰은 이만큼 공급할 거니까 둘을 합친 값만큼이 시장의 노동 공급 곡선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평합을 할 때 암묵적인 전제, 둘의 의사결정은 완전 독립이다 라는 게 성립돼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둘이 애인이야, 아니면 뭐 둘이 되게 친해, 엄청 친한 친구야, 그럼 사실은 시너지를 내서 더 많이 공급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둘이 사이가 되게 안 좋아, 앙숙이야, 이러면 오히려 수평합이 작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완전 독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다른 상품들을 더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외부 효과, 네트워크 외부 효과 같은 게 있으면 수평합할 때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노동시장 균형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이런 VMPL이 있을 때 디맨드 커브가 되는 거고, 거기 아까 앞에서 구했던 이 서플라이 곡선을 합쳐서 만나는 점에서 제 균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때의 균형 노동량과 균형 임금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이 계단형 함수가 사람이 많아지면 부드러운 곡선이 되겠죠? 노동시장 균형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노동시간이 열등제이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월급이 올라갈 때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구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되게 가난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임금률이 높아지면 노동을 더 합니다. 실제로 관찰되는 일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 부문 종사자들은 대체로 야근을 많이 합니다. 야근을 많이 하면 엔간한 꽤 많은 임금을 받긴 해요. 임금 양은 많아. 그래서 울산 GDP가 지역 GDP라는 게 있는데 울산 GDP는 거의 스위스에 육박하는 수준의 GDP를 갖고 있습니다. 5만 불이 넘어요. 그게 가능한 거는 사실은 9to5로 일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간 추가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무튼 그거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추가 근로를 제공하느냐? 대체효과, 소득효과 중에 대체효과가 더 큰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지만 사고 실험해보면 임금이 그래서 시간당 막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1시간만 반짝 일하고 말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는 우리가 현실에서 보기 힘든 상황이라서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상황이 대체효과가 더 큰 경우가 더 흔해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상상은 할 수 있죠. 로또 되면 보통 직장 관두잖아요. 그렇죠? 취미로 다니죠. 그때부터는 돈을 벌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현실에서는 소득효과보다 대체효과가 더 높은 편이다. 그래서 임금률이 올라가면 노동 공급이 늘어나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 노동 공급이 우상향하는 모양을 갖고 있지만 임금이 무지막지하게 높아지면 오히려 떨어지는 구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이것을 후반굴절, 후굴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구간까지 감안을 할 경우에는. 우리는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의 노동 공급, 노동 시장에서의 공급은 개별 노동 공급의 수평합이니까 여기서도 이제 시너지 같은 거나 뭐 시너지의 반대는 아무튼 둘이 노동 공급할 때 서로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외부 효과는 검토하지 않겠습니다. 검토하지 않더라도 노동 공급 곡선 그 자체가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금 위의 요인으로 노동 공급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바와 같죠. 그래서 그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선호나 사회규범의 변화, 두 번째는 인구의 변화, 세 번째는 기회나 웰스의 변화. 여기서 부는 웰스입니다. 선호나 규범은 이제 노동에 대한 선호나 문화가 변화할 경우에 노동급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뭐 어떤 종류의 노동이 되게 천시된다라고 하면 그쪽 부분의 노동 공급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막 되게 선호하는 어떤 문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러면 선생님은 임금 박봉이지만 되게 고귀한 직업 아닌가 라고 하면 노동 공급이 다른 경우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해졌으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이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직종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안정적인 공무원이라든가 이제 정규직 교사에 대한 그 사회적 인식은 되게 높아졌어요. 경제학적 이유로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런 무슨 문화적 이유, 선생님은 되게 고귀한 직업이지 이래서 높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안정적인 직장이다. 방학도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뭐 특정 계층은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거야 라고 했는데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 인식이 사라지면서 그쪽 이제 인구들이 이제 노동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남성만 하는 일에 여성이 들어간다든가 혹은 여성만 하는 일에 남성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풀이 넓어지니까 수평합할 일이 많아지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인구의 변화는 당연하게도 수평합은 3명이면 3명 걸 더 할 거고 100명이면 100명 거를 더 할 거 아니에요. 인구가 많아지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인구가 줄어들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측면에서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노동 공급이. 기회나 부의 변화. 예를 들어서
탈숙연화, 기술적인 에서 탈숙연화가 진행되면 예전에는 전문가들만 할 수 있었던 일을 미숙련자들도 간단한 교육을 받고 나면 바로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는 지금 어마어마한 고급, 엄청나게 복잡한 노동인데, 만약에 이제 오토파일럿이 되거나 뭐 헤이 보잉 이래가지고 시애틀까지 날아가 볼까? 이러면 네 주인님 이러고 간다면 이제 그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이제 비행기는 되게 아르바이트생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죠. 뭐 물론 좀 과한 예를 들었지만 커피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커피는 원래 바리스타라는 되게 복잡하고 미묘하고 섬세한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만 이제 제대로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는데, 상품이었는데, 에스프레소 기계가 보편화되면서 이제 꾹꾹 눌러 담을 줄만 알게 되면 굉장히 일정한 품질의 커피를 내올 수 있게 되면서 커피점이 확 늘었죠. 그게 이제 기회 변화고요. 보통 이런 거는 탈숙연화된 방향성이 한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급 노동자만 할 수 있었던 일을 이제 저숙련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감소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부유해진다는 거니까 그것도 노동의 공급을, 이거는 소득 효과가 나타나니까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 요인은 네거티브하게 작용하겠죠. 예를 들어서 뭘로 비유를 할까? 우리나라에만 무슨 있는 자원이 있었는데 몰랐어. 그랬더니 그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매장돼 있는데 땅 밑에 다 많아. 그래서 땅 주인들은 다 땅값이 막 100배씩 올랐다고 쳐요. 실질 가치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동 뺨치는 부자가 된 거죠, 갑자기. 가만히 앉아서. 그럼 노동금 늘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금에 공을 2개 다 더 붙인 다음에 내가 300만 원 번 사람이었는데 3억을 벌게 됐어. 월소득이 3억이. 그러면 야, 신난다. 노동할 맛 나는구나. 노동을 더 하겠냐는 거예요. 줄이겠죠. 아니면 탱자탱자 놀겠지, 이제. 노동 공급이 감소된 방향으로 웰스 이펙트는 작동합니다. 자, 임금 불평등. 이제부터는 또 왜 이렇게 동일 직종에서 일하는데도 임금의 차이가 심하냐, 혹은 왜 이 부분의 임금은 저렇게 높은데 저 부분의 임금은 이렇게 낮으냐,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실에서 관찰해보면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분배는 한계 생산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게 꽤 많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관찰해보면 부문 사이에도 많고, A 직종, B 직종, C 직종의 그 임금 격차도 너무너무 많고, 부문 안에서도 같은 A라는 그 직종 안에서도 임금 격차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VMP로 설명했던 그 부분에 대한 공격이에요. 야, 네 이론 현실에 안 맞아. 그거에 대한 방어 논리로, 아니야, 지금 말한 그 논리 프레임에서 설명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이 방어 이론들이라는 거예요. 보상적 격차, 능력 차이, 인적 자본 같은 걸로 설명합니다. 먼저 보상적 격차는 뭐냐면 직업에 대한 매력, 노고, 위험성 같은 것 때문에 노동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많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위험한 직종 같은 것들이. 위험하면 사회적으로 천대받거나 그래서 매력이 떨어진다든가 너무 위험하다든가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런 노동 공급자들이 기피를 상쇄하기 위해서 임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수요 공급 곡선 공급이 굉장히 왼쪽으로 가봐요. 임금 올라가죠. 그냥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3D 직종의 임금이 통상적 직종의 임금보다 높은 이유를 이런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 차이. 능력이 높으면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P 곱하기 MPL에서 MPL이 높다는 거죠. 그럼 VMPL이 높다는 거고 웨이지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A급 축구 선수는 이 사람이 그 팀이 이길 확률을 높아주고, 그 팀이 이겼을 때 혹은 이제 그 사람들이 스폰서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익을 올려주는 게 그 축구 선수의 VMPL일 거죠. 근데 그만큼 하니까 하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일반화하면 숙련 기술자는 똑같은 시간 일해도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다.
자동차 10대 고친다. 숙련된 정비공은. 근데 미숙련 정비공은 1시간에 1대 고친다. 그럼 당연히 10배 더 줘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적 자본. 자, 인적 자본 전에 한번 언급한 적 있죠? 체화된 일종의 기술이. 그래서 똑같은 능력을 가진 플레이어 둘이 뭐 MMORPG에서 파밍을 하는데 얘는 아이템이 되게 안 좋아. 얘는 되게 좋아. 라고 하면 당연히 같은 시간에 얘가 더 많이 하겠죠? 이거는 도구가 좋은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번엔 아이템이 같아. 근데 한쪽 사람은 더 잘해. 그거는 인적 자본입니다. 얘가 자기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열심히 해가지고 더 잘하게 숙련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인적 자본적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게이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스타크래프트를 둘이 한다고 해도 이쪽한테 뭐 핸디캡을 줘도 얘가 이기는 거는 얘는 그냥 그걸 되게 잘하게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현실로 얘기하면 복잡한 노동은 훈련에 긴 시간과 자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분야 종사자 임금은 단순 분야 종사자 임금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비행기 조종사 임금이 자동차 조종사 임금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훨씬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니까.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을 가지고 이제 생산함수를 그 앞에 우리가 배웠던 이론을 가지고 하더라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직종에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업종에서 똑같은 내용의 노동에 종사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냐 비정규직 일을 하냐에 따라서 임금이 60%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성일 때 여성 임금이 낮은 경향이 있거든요. 뭐라든가 이런 것들은 설명이 안 되죠. VMPL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보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론의 수정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지배력을 도입한다든가 모형에 효율임금 가설이라는 이거는 아예 접근 방식이 정반대예요. 라는 방식을 가지거나 아니면 차별이 존재한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지배력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전제를 완화시켜서 혹은 수정을 해서 협상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그 영향력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일 조건의 기업이 2개 있다 할지라도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하고 다만 차이는 한쪽은 노동조합이 있어, 한쪽 노동조합이 없어 라고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실수령액이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근데 이제 서류상으로는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실수령액이 달라진다는 건 뭐냐면 상여금 같은 거는 기업의 사정이 안 좋을 때 생략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건 보너스니까 이번 달 보너스 이번엔 없대 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임금이 삭감된 데보다는 좀 덜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여금 수령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아요. 그래서 실수령액 같은 걸 비교하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실수령액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노동 공급이 수량 통제당하고 있는 분야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쿼터가 있는 직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매년 일정 사람들만 뽑는 국가고시, 중요 국가고시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의사면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전국의 의과대학의 그 정원 수가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발급된 면허의 수잖아요. 의사면허의 수니까. 그런 식으로 통제가 되어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쿼터 렌트가 존재하죠.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라이센스 프리미엄이죠. 그 부분은 일종의. 그 다음에 차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차별이 실존해야 한다는 것을. 그 얘기는 그 다음이구나. 효율임금 가설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얘네들이 이만큼 벌어다 줬으니까 이만큼 주는 거야 라는 사실 논리적인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를 따지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준 만큼 일한다는 거예요. 벌을 만큼 주는 게 아니라 준 만큼 벌어다 준다는 겁니다. 효율임금 가설은 거꾸로 해요. 그거를 이제 모형으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고용주한테는 균형 수준보다 일부러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는 유인이 있다는 겁니다. 줄 만한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피고용자는 만약에 내 기업이 통상적인 유사업계에서 제일 많은 임금을 주는 기업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얘는 만약에 이직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임금은 지금보다 낮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래도 해고가 될 일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건 결국은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잖아요. 고용주가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뭐 거의 독심을 하고 있어. 이 자식은 뭐 이직할 거 생각하고 있구만. 얘는 평생 충성하겠구나.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주는 그런 불확실성, 갑자기 사표 내고 막 인근에 이웃회사로 가거나 이런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임금 훨씬 많이 줘버리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생산성을 끌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많이 주니까 더 많은 생산성을 끌어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가장 유명한 사례가 포드,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포드 사례인데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가 임금을 갑자기 2배인가? 아무튼 말도 안 되게 많이 줘요. 미쳤구나 막 이랬는데 결국은 잘 됐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은 특성상 라인에서 돌발 상황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나사가 안 박힌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립하다 나사 안 박힌다 버릴 순 없잖아.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데 거기에는 고숙련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자동차 산업은 고숙련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베테랑 노동자들이 높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만 해도 거의 알바생 같은 월급을 준 거예요. 그런 노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근데 포드사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안 나가죠. 포드사 한번 들어가면. 그러니까 숙련자가 쌓이고 경험이 쌓여야지 숙련이 될 거 아니에요. 차 품질이 더 좋아지고 오류율이 낮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시너지가 발생해서 오히려 임금을 더 준 것보다 더 많이 벌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임금 가설은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차별. 차별을 받아들이는 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차별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뭐 소위 왜 남자한테 더 많이 주냐라는 근거로 가족임금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무지막지하게 성차별적인 발상에서 비롯되는 거죠. 남자 노동자는 가장일 수 있으니까 가게를 유지하는데 충분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붙인 거예요. 그렇게 그냥 차별에 그렇게 그 내러티브를 붙인 겁니다. 그럼 여성도 가장인 걸 입증하면 되겠네? 그럼 그렇게 안 줘요 또.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그냥 핑계죠, 말 그대로. 그리고 여성이나 청년 노동의 임금이 낮은 이유를 이제 이런 식으로 대기도 하는데 경제학적으로는 사실은 이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차별함수를 넣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완전하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 가족임금 안 받는 청년이나 여성을 더 고용할 유인이 높아지죠. 더 많이 고용함으로써 이제 P분의 MU가 동일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시장의 불안정성이 존재함으로써 그런 항구적 차이가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다만 다행인 건 뭐냐면 이런 차별 요인들은 계속해서 트렌드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어요. 아직도 존재는 하지만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는 충분히 낮아져서 교과서에서 빠지는 날이 와야겠죠. 자, 그래서 고용주는 노동자의 잠재적 생산성이나 이런 포텐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리 변수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성별이나 뭐 인종을 해서 뭐 성별이 남자면 힘 좀 쓰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실제 힘을 측정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계적 차별을 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이제 남의 일은 아니게 된 게 인종차별 같은 것도 될 수 있죠. 어떤 인종은 뭘 잘해 뭐 이런 편견이 한국인 게임은 잘하겠네 이런 편견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극소수만 잘하는데 다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실제로 외국인 만나면 그게 다 한국인들은 무슨 다 프로게이머 같은 사람들만 있는 인종인 줄 알아요. 그건 뭐 유태인에 대해서도 편견이 그런 게 있죠. 왠지 엄청 잘할 것 같고 막.
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쵸? 아무튼 그런 것들도 사실은 경제학적으로는 설명 못해요. 함수에 넣어야 돼요, 그냥. 하지만 다행인 점은 이런 차별 요인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독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점이 뭔지를 얘기해야겠죠. 그리고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는 완전 경쟁 시장과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할 건데, 기업 파트는 똑같아요. 생산함수로부터 마지널 코스트 뭐 하는 거 똑같은데 마지널 레브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지널 레브뉴만 수정하면 돼요. 사실 독점 기업 문제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마지널 레브뉴가 수평선이었죠. 수평선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그러면 독점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데드웨이 로스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데드웨이 로스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독점 정책을 독점 시장이 가능하다면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독점 시장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산 기술의 특성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인 이슈로 가격 차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차트가 되게 좋은 차트 같은데, 세로축은 뭐냐면 시장 지배력입니다. 공급자가 얼마나 많으니, 만약에 그 시장의 공급자가 꼴랑 하나다라고 하면 시장 지배구 말고 그냥 그 기업이 시장 공급 그 자체죠. 완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수가 있다. 소수가 이제 약간의 협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부분적인 시장 지배를 하겠죠. 과점입니다.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많아서 어느 누구도 시장을 완전히 컨트롤 못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상품이 차별적이냐 라는 데에서 일단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상품이 차별적이면 이거는 사실 우리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 매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분적으로 그 대체성은 있지만 또 독립성도 있게 돼서 약간의 독점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야, GPS 되는 저기 뭐 DSLR은 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난 GPS 되는 게 되게 좋은데 메타 정보 관리되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제 걔는 그거를 좀 더 신경 써서 쓰겠죠. 다른 애보다. 뭐 그런 게 차별화입니다. 그러면 독점에는 왜 차별화된 상황이 나올 수가 없느냐? 팀킬 할 일 없잖아요. 기업이 하나인데 내가 여기 A라는 노트북 만든 다음에 이놈의 경쟁 노트북인 B 노트북을 내가 또 낼 이유는 없잖아요. 팀킬이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일은 이제 검토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시장은 원래 경제학에서 크게 나누는 거 완전 경쟁, 과점, 독점, 그리고 독점적 경쟁 시장입니다. 근데 이 중에 이걸 네 가지를 다 다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과점은 확실히 다룰 거예요. 완전 독점적 경쟁을 다룰지 안 다룰지 모르겠네요. 그건 나중에 때 가서 해보도록 하고요.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독점은 일개 기업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일 경우 독점이라는 단어는 안 쓰이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과점 시장 판단 기준은 3개 이하 기업, 그러니까 독점은 아니지만 3개 이하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합쳤을 때 75%가 넘으면 그 과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표 하나로 모아보면 공급자 수의 측면에서는 경쟁장은 무지막지하게 많고 과점 시장은 소수고 독점 하나다. 그럼 많음과 적음의 기준은 뭐 10개 이상이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담합할 수 있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100개 기업이어도 서로 담합이 가능하면 과점에 들어가고요. 실제로는, 이론적으로는. 2개 기업에도 둘이 완전히 앙숙이야. 절대 협조 안 해. 무한 경쟁 하면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 다음 진입장벽은 경쟁장은 없는 걸로 전제했었죠. 이제 약간 있고 무지막지하게 높은 게 진입장벽. 근데 이게 당연한 게 독점 시장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장기적으로 항구적인
포지티브 이윤을 얻거든요. 그럼 진입할 매력 있죠. 근데 한계라잖아요. 못 들어간다는 뜻이죠. 이유가 있겠죠. 진입의 측면에서 모종의 이유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무지막지가 높을 거라는 거예요. 얘네들도 그런 담합이 가능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진입장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얘네들도 독점만큼 아니지만 항구적으로 포지티브한 이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수준은 경쟁시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독점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독점 공급자라면 뭐 마음을 먹으면 뭐 내가 뭐 알루미늄의 독점 공급자다 톤당 10억 이렇게 매겨도 물론 욕은 먹겠지만 그건 자유죠. 거의 안 팔리겠지만. 그래서 뭐 아무튼 이건 좀 다른 측면에서 쭉 오버뷰한 건데요. 지금 뭐 한 얘기들이랑 겹치고 가격 부분만 보면 완전 경쟁에서는 마지널 레브냐 마지널 코스트가 만나는 점에서 극대화되고 그 수준이 프라이스라고 했었습니다. 독점에서도 마지널 레브냐 마지널 코스트 만나는 점이 이윤 극대화된 건 맞는데 이거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프로핏의 정의에서 직접 도출되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핏의 정의가 토탈 레브뉴 빼기 토탈 코스트인 한 마지널 레브뉴 마지널 코스트 만나는 점에서 이윤 극대화가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원리는 독점이든 과점이든 독점적 경쟁이든 모든 네 가지 타입의 모든 시장에서 일관적으로 형성이 돼요. 다만 프라이스 간의 관계가 다릅니다. 이 마지널 레브뉴 마지널 코스트 만나는 이 수준의 보다 프라이스가 더 높게 설정해요. 그리고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기업이 보기에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히 그냥 무슨 바다처럼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데 독점 시장에선 기업 한 개가 모든 걸 공급한다는 거니까 그 기업의 출하량 자체가 그 기업의 총 공급량이죠. 그 산업에. 따라서 독점 시장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은 시장 수요 곡선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점 시장이 예를 들어서 독점 기업이 뭐 노트북을 독점하고 있다. 우리 한 달에 노트북 1000만 대 팔고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게 그냥 그 전체 수요가 1000만 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격을 올렸어. 그랬더니 900만 대가 팔리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독점 완전 경제 시장에서는 가격을 시장 가격에서 티끌만큼도 올리면 하나도 안 팔리고 그 이하에서는 무한대로 팔 수 있다고. 그 기업이 보기에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수평선이 되는 겁니다. 그 사회적 잉여는 완전 경쟁에선 극대화되고 언제나 그래서 벤치마킹하는 그 베이스라인이 완전 경쟁에서의 사회적 잉여예요. 독점에서는 자중 손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보완되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점이 어떤 기업이 탐욕을 불어서 막 이렇게 돼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산업 특성 때문에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독점 이윤을 보장할 때 오히려 조금 더 나은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OS 시장인데 오퍼레이팅 시스템 시장인데 보면 독점 아닌 것 같은데? 윈도우 7, 윈도우 XP 이거는 윈도우 비스타, 윈도우 8 이 몇 년? 2013년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다 윈도우 시리즈예요. 그렇게 하면 차트가 너무 재미없어지니까 그냥 좀 나눠준 거예요. 윈도우 버전으로. 한국 담배 시장의 KT&G 같은 경우는 국산 담배를 독점하고 있죠. 근데 둘의 독점은 성격이 다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OS 독점은 산업의 속성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KT&G는 법적으로 국가가 강제한 독점입니다. 라면도 독점 시장이에요. 농심이 마켓 점유율이 70%에 육박합니다. 2010년 기준이긴 하지만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한 8년 전 자료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은 후생경제학적으로 비율적이다. 즉 자중 손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점이 아니게 만들거나 아니 독점 기업에다가 가격 상한을 정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과점은 훨씬 흔하게 관찰되는데 독점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독점을 먼저 하느냐? 모델의 방법론의 특성에서 배울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써먹을 게 많아요. 나중에 과점이나 독점적 경쟁의 시장 구조를 모델을 만들 때 이 독점 모델을 차용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론화하기는 사실 극단적인 게 이론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독점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럼 이런 독점 시장은 왜 발생할까? 크게 5가지 종류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생산 요소를 장악당했을 경우, 혹은 자연 독점.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면 독점이 되는 성격을 가진 기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적 우위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경우에도 독점이 될 수 있어요. 정책적으로 독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전략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제일 유명한 생산요소 장악을 통한 독점이 알루미늄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자체는 독점이 아닌데 이 알코아라는 회사가 보크사이트에서 이제 추출하거든요. 알루미늄은 보크사이트 광산을 독점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알루미늄을 독점해 버렸죠. 그리고 이제 뭐 유소년 뭐 축구단 이런 거 해가지고 왜 그 큰 구단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될성 부른 유망주들을 미리 확보해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생산도 유명해요. 실제로 다이아몬드는 보석 중에 제일 귀한 것처럼 소비자들한테 인식됐지만 매장량이나 희귀성으로 보면 그보다 더 귀한 보석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생산을 통제를 해서 일부러 시장이 희귀하게 풀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다이아몬드가 엄청 귀한 것처럼 느끼고 있죠. 자연 독점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기술 자체 속성으로 내비두면 독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가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클수록 에버리지 코스트도 낮아진다는 뜻이죠. 그럼 당연히 큰 놈이 경쟁에서 이기죠. 그럼 더 커지죠. 그럼 얘를 이길 자가 없게 되죠. 독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장기 롱런 에버리지 코스트 커브가 아무리 날고 기는 생산 기술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언젠가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끼케야 U자형인데 문제는 뭐냐면 수요량이 그에 얼마나 상대적으로 위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일단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산출량이 증가할 때마다 에버리지 코스트가 계속 하락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모든 기술은 언젠가는 산출량이 비효율적이 되는 포화 상태를 넘기 때문에 언젠가 올라가기 마련인데 이 구간이 달성되는 게 저기가 상관이 없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디맨드 커브가 이런 쪽에 있다 라고 하면 기업 하나로 감당이 안 되겠죠? 얘 장기적으로 최저 생산량은 여기에 있으니까 얘는 이만큼만 생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의 수량을 여러 기업이 생산해서 디맨드를 맞추겠죠. 그런데 만약에 디맨드가 요 자리에 있지 않고 요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 디맨드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 개별 기업의 최저 생산량은 여기지만 이 량은 택도 없죠. 이만큼 생산해야지. 요 동네에서 생산해야지. 그 요 동네에 있는 에버리지 AC 커브 있는 이걸 갖고 이 기술을 채택해서 생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디맨드에 비해서 이쪽은 너무 과도하게 많은 거니까 현실성이 이쪽은 날려야 되죠. 현실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자동차가 만약에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에버리지 코스트가 낮아지는 게 뭐 1조 대야. 1조 대를 넘으면 그때부터 코스트 올라간다고 쳐봐요. 근데 전 세계 자동차 1조는 되겠네. 인구가 60억이니까 뭐 1000조야. 1000조면 이거는 안 되죠. 인구가 60억 명인데 1조 돼도 되네.
예, 죄송합니다. 1억이랑 착각했어요. 1조 돼야 뭐 그럼 전 세계 자동차 다 합쳐도 1조는 보다 택도 없이 작으니까 이 부분이 1조야라고 하면 이론을 고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는. 나중에 이제 뭐 안드로메다 성운이랑 교역을 하게 되면 그때 생각해보고 요 동네에서 만든 거 이쪽을 다 날려버리면 돼요. 그럼 요 동네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동네가 규모의 경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가능한 그 검토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규모의 경제가 계속 작동하고 있는 산업이라면 이 자연 독점의 순익분기점은 둘이 크로스한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을 다 날려, 여기는 비현실적인 거 날리면 교과서에서 본 이런 차트 모양이 나타난다는 거죠. MC 커브, 아무튼 그래서 수평 MC인데 꼭 수평 MC일 필요는 없고, MC 커브가 ABC 커브로 만나려면 에버리지 코스트 커브의 미니멈을 관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낮아지기만 하니까 미니멈이 없죠. 점점 가까워지긴 하지만 만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은 크면 클수록 경쟁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냥 계속 잡아먹으면서 커집니다. 금융산업도 대표적인 그런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 산업이에요. 사실 투자량 결정할 때 1억을 운영하든 1조를 운영하든 들어간 노고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죠. 그게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실력 좋은 애가 1조를 굴리는 게 훨씬 낫죠. 10,000명이 1억을 굴리는 것보다는. 그 임금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비용 대비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래서 금융사들이 계속 합병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커지고. 기술적 우월성. 어떤 기업이 지속적으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독점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인텔이 유명하죠. 그래서 외계인을 고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설도 있을 정도로 유명했었는데 최근에 또 AMD가 따라잡았죠. 그리고 인텔도 기술 개발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기도 했고. 아무튼 근데 기술적 우월성이 시장 점유율과 반드시 포지티브한 릴레이션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경로 의존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외부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로 의존성이란 건 뭐냐면 이제 우월한 기술이지만 어쩌다 보니 채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례가 비디오 테이프에서 VHS랑 베타인데, 베타가 모든 면에서 우월한데도 불구하고 VHS 사람들이 다들 VHS만 쓰니까 VHS를 쓴 거죠. 그게 네트워크 외부 효과예요. 이베이, 페이스북, 뭐 사실은 얘네들이 쓰는 기술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을 쓰는 SNS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엔드 유저들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내 친구들이 어떤 걸 많이 쓰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게 기술이 되게 안 좋더라도 내 친구들이 많이 쓰면 써야죠. 그 SNS를 써야죠. 그다음에 정부가 일부러 독점을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이나 저작권은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일부러 국가가 주는 겁니다. 포지티브 익스터널리티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허가나 전매는 여러 가지 정부가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공급을 통제해서 독점 시장하는 겁니다. 정부가 지금 독점하고 있는 유명한 게 담배죠. 그리고 또 뭐 있었지? 도박입니다. 우리는 도박을 국가가 관리해요. 강원도는 국가 거잖아요. 준정부 기관이 관리하죠. 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전략은 이제 사실은 독점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장기간 그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합법적인로 그걸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액션을 취할 것이고 불법을 하면 안 될 테니까 편법을 한다면 또 편법으로라도 할 수 있다면 하겠죠. 그래서 덤핑이나 합병 같은 것들을 함으로써 이 초과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들어온 놈들은 그냥 합병해 버린다든가, 아니면 들어온 애들한테
얘네들이 망할 때까지 엄청나게 낮은 가격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치킨 게임들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노골적인 덤핑이나 합병 같은 것들은 불법 혹은 이제 부당한 거래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약한 수준에서 이런 일은 발생하기도 하고 국제 간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그 일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램 시장에서 치킨 게임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것 때문에 살아남았죠. 원래 망하네 하다가. 아무튼 이런 행위들의 코스트가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얻을 이윤과 비교했을 때 할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독점 기업이 어떻게 이윤 극대화를 하느냐? 전제 조건 몇 가지를 완전 경쟁에서 전제했던 4가지 중에 2가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얼른 보기에 수정해야 될 게 딱 눈에 띄는 게 얘죠. 수요자는 여전히 많지만 공급자가 하나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보면 얘가 문제죠. 진입 탈퇴가 자유로울 리가 없죠. 진입이 자유로우면 들어오겠지. 못 들어오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가지를 날립니다. 수정해요. 일단 가격 수용을 생각해 보면 그 원래 완전 경제 시장에서는 시장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걸 수정해서 가격 지배자다. 마음대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가격을 설정할 수는 완벽하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격이 팔리는 양이 결정돼 버리거든요. 수요 함수 때문에. 수요자들의 액션이 있기 때문에 1조 원에 팔아야지 노트북 이래가지고 한 대만 팔아도 떵떵거리고 살겠다. 한 대도 안 팔리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진입 탈퇴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탈퇴는 자유로워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독점 기업이 아예 그만할래 이러고 나가려면 나가세요 이렇게 되긴 하는데 누가 나가겠어요. 그렇죠? 진입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입 문턱 트레스홀드가 있다. 이제 가격 설정자인데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명목상 기업입니다. 하지만 왜 가격을 수용하느냐? 마치 그러니까 가격 수용자라는 논의만 갖고 보면 마치 내가 이제 편의점 주인인데 빼빼로를 15,000원에 팔아볼까 했더니 누가 와서 야, 너 15,000원에 팔면 안 되지. 막 이러고 누가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프라이스 태그 붙이는 건 자유예요. 팔기 싫으면 15,000원 붙이라는 거지. 즉 시장 균형 가격보다 티끌만큼이나 높으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아무도 안 삽니다. 왜냐하면 딴 가게 가서 사면 되니까. 그래서 프라이스보다 시장 가격보다 높게 붙일 수는 없어요. 그 외부적 제약입니다. 나는 붙이고 싶지. 근데 붙이면 안 팔리니까 못 붙여요. 그러면 아래로 붙인 건 되겠네? 돼요. 마음대로 붙여도 됩니다. 빼빼로 50원에 팔아도 돼요. 내놓는 대로 동의 나겠죠? 하지만 시장 균형 가격이 500원이라고 쳤을 때 500원에도 무한히 팔 수 있는데 내가 왜 50원에 팔아? 이거는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이익 때문에 내 이익을 더 추구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높이는 거는 외부적 제약인 거고 소비자들의 행태 때문에 못 하는 거고 낮추는 거는 내 욕망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 내부적 제약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예요? 그러면 시장 가격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 가격을 적는 건 내 손이지만 사실은 내 손이 내 자유의 의지로 적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이윤 동기와 그리고 시장 사정이 그 가격을 적도록 사실상 강제한 겁니다. 그래서 가격 수용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실제 가격을 적는 거는 가게 주인입니다. 공급자예요. 가격 지배자는 완전 경쟁에서는 결국은 그래서 그런 이유로 겉보기에 내 자유의지로 적는 것 같지만 시장 가격을 적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즉 자유롭지 않은 상태인 거죠. 즉 완전 경쟁 시장에서 프라이스는 받아들여야 되는 상수입니다. 하지만 독점에서는 변수예요. 내 이윤 극대화에 참고를 해야 할 수 있는 설정하는데 고려할 수 있는 변수예요. 이제 그래서 독점 시장에서는 P랑 Q를 같이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P와 Q가 독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그 가격 지배자도 겉보기엔 P와 Q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냥 PQ를 번들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Q만 고른다든지 아무튼 P만 고른다든지 자기 이윤극대화는 두 값 중에 한 값을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나머지 값이 자동 결정됩니다. 수요 함수에 의해서. 그 얘기는 그래프로 보면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갖고 이야기를 할게요. 문제는 그래프로 보게 되면 독점 기업도 뭐 기술이 뭐가 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장기 기술이 디맨드에 비해서 최적 생산량이 디맨드에 비해서 한참 크기 때문에 그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거기만 무슨 핵융합하고 이러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생산 기술 모델은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은데 문제는 이 시장의 기업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마지널 레브뉴가 더 이상 수평선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마지널 레브뉴가 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하나 더 팔면 그냥 프라이스만큼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 프라이스만큼 내 레브뉴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냥 마지널 레브뉴 이꼴 P 하고 끝났는데 이제 그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마지널 레브뉴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토탈 레브뉴의 델타를 델타 Q만큼 나눠준다. 즉 수량을 한 단위 더 생산했을 때 추가로 들어오는 수입의 양을 나눠주면 되는데 그럼 프라이스겠네요. 하나 더 팔면 하나 더 들어오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를 더 팔려면 이미 시장에 지금 내가 뭐 100원에 1억 개를 팔고 있어. 1억 한 개를 팔고 싶어. 그럼 100원에 팔 수 있겠어요? 못 팔아요. 한 개를 더 팔려면 한 개가 더 팔릴 만큼 가격을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99원이면 1억 한 개가 팔려? 그럼 프라이스도 사실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토탈 레브뉴는 P 곱하기 Q니까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독점 시장에서 MR은 마지널 레브뉴는 좀 복잡합니다. 일단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에서 이제 생각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급 곡선이에요. 독점 시장에서는 공급 곡선이 다소 무의미합니다. 독점 기업이 그냥 가격 수량만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프라이스에 대해서 마지널 레브뉴가 수평선이었던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마치 그 MRI를 쭉 스캔해서 찍듯이 가격을 쫙 설정을 MR이 쫙 되면서 MC랑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니까 그냥 MC 곡선 자체가 공급 곡선이었는데 독점에서는 그런 MR이 없죠. 그럼 디맨드를 스캔을 해야 되는 디맨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마지널 레브뉴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MC 곡선을 따라가긴 해요. 그래서 굳이 이제 독점 시장에서도 공급 곡선을 따지려고 한다면 마지널 코스트 곡선을 두는 게 그나마 맞긴 할 겁니다. 하지만 완전 경쟁 시장처럼 명확하진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독점 시장에서는 단일 기업의 공급이 시장 공급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물건을 하나 더 팔려면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즉 수요가 존재한다는 거, 더 팔려면, 그러니까 MR을 구하려면 델타 Q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즉 하나를 더 팔았을 때 추가적인 수입을 계산해야 되는데 하나를 더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다운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야 돼서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못할 건 아닙니다. 일단 마지널 레브뉴 곡선은 토탈 레브뉴 곡선의 기울기니까 일단 토탈 레브뉴를 구한 다음에 기울기를 보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얘기했으니까 개별 시장이 직면하는 시장 수요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평선이라고 했었죠. 독점 기업은 시장 수요 곡선 그 자체와 직면한다는 얘기는 앞에서 했던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함수가 수평이기 때문에 마지널 레브뉴도 수평이었어요. 하지만 시장 수요 함수를 그대로 직면하는 독점 시장에서는 마지널 레브뉴가 조금 이따 표로 계산하겠지만 표로 계산하면 알겠지만
요런 모양을 띠게 됩니다. 디맨드 커브보다 약간 안쪽에서 더 가파르게 우하향하는 모양을 가지게 돼요.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보죠. 일단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마지널 레버뉴를 직접 계산해 보고, 일단은 컨셉만 보자면 개별 기업에 있어서 원래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마지널 레버뉴가 프라이스랑 같은 이 노란 수평선처럼 나왔고, 그때 옵티멀 퀀티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마지널 레버뉴를 구하기 위해서 각 가격에다가 수요 함수를, 이거는 디맨드 스케줄이죠. 이 가격에 얼마나 수요하냐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P 곱하기 Q가 토탈 레버뉴니까 쭉 나오죠? 그럼 마지널 레버뉴 이 표부로부터 쭉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구한 요 놈을 보면 우하향하는 곡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의 최저 공급량은 요만큼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하향하는 마지널 레버뉴, 지금 이 노란 선과 파란 선의 상대관계는 지금 아무렇게나 그린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마지널 레버뉴가 우하향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디맨드 커브가 우하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P가 고정이 걷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간단했는데, 이제는 더 팔기 위해서는 프라이스를 낮춰야 되니까, 그래서 Q2를 높여야 되니까 토탈 레버뉴의 증가량 입장에서, 즉 마지널 레버뉴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매출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올라가는 부분을 수량 효과, Q 때문에 변동한 효과를 수량 효과라고 부르고, 프라이스 때문에 발생하는 그 결과를 가격 효과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하나 더 파는 상황으로 보고 있으니까 가격 효과는 네거티브고 수량 효과는 포지티브예요. 자, 그럼 표를 보죠. 자, 이것은 어떤 다이아몬드, 가상의 다이아몬드 산업의 예입니다. 자, 지금 Q랑 P를 거꾸로 적었는데,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700다. 단위당 $700면 그때 수요량이 6개라는 거예요. 400이면 12개. 이런 상황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디맨드 스케줄이죠. 아이고. 디맨드 스케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토탈 레버뉴를 계산할 수 있죠. 토탈 레버뉴는 P 곱하기 Q니까 내가 800에 설정하면 4개가 팔리고, 그래서 토탈 레버뉴는 3,20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널 레버뉴는 그 앞에 거 계산해 가지고 델타 Q를 분모해 두고 델타 TR을 하면 되죠. 쭉 계산이 나와요. 물론 이거 엄밀하게 그리면 중간에 걸치게 그리셔야 돼요. 저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그냥 위에다 붙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에스모글루 선생은 아래쪽에 붙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나누는 단위가 자잘해지면 아주 사소한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를 계속 그리면 신경 쓰이시죠? 신경 쓰이는 사람들은 가운데다 그리세요. 손으로 그릴 때는. 손으로 그리는 건 별 코스트가 안 드니까. 컴퓨터로 그리면 코스트가 많이 듭니다. 표의 사이에 그리는 거는.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일단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